헐버트 박사를 소개하게 될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주 위대한 대한민국이라고 그러고 지금 우리가 꽤 잘 산다고 그러는데 그럼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됐을까? 그거를 먼저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게 바로 우리가 조선 말기와 대한제국 시대의 개화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분열이 많고 또 계층 간에 아주 소득이 양극화돼서 너무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위대한 산업화를 이뤘고 또 위대한 민주주의를 이뤘습니다. 이건 전부 개화기입니다. 근데 개화기는 어떻게 출발했느냐? 1882년에 미국과 국교를 맺습니다. 1876년에 일본과 맺은 강화도 조약은 그건 억압으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하고 맺어서 우리가 조약 맺어가지고 뭐 잘한 게 없습니다. 1882년에 우리가 미국과 국교를 맺고 그 다음에 미국과 국교를 맺어서 우리가 가장 득을 본 게 뭡니까? 바로 여러 원로님들이 지금까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봉직하셨던 그 기독교가 1885년에 드디어 이 땅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인으로 인해서 신교육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신교육이 싹트고 신교육으로 인해서 서양이 소개가 되다 보니까 주권 재민 사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96년 독립협회가 생기고 또 그것이 불꽃이 되어서 결국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을 적에는 독립해보겠다고 그러고 민주국가를 건설하겠다고 그러고 1999년의 의미가 바로 98주년의 의미가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가 탄생함으로 인해서 최초로 5000년 역사가 민주국가가 됐다는 겁니다. 민주공화정이 최초로 도입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역사가들이 기독교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역사가들은 개화기 기독교가 들어오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믿지 않는 분들은 그걸 별 그렇게 대수롭게 여깁니다. 우리 민족이 주체적으로 또 자강을 해서 마치 우리가 신교육을 받아들이고 민주국가를 건설한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기독교인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개화기 1884년에 알렌이 들어오고 1885년에 아펜젤라 언더우드가 들어오고 1886년에 헐버트 선교사가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신교육이 발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권 재민 사상이 싹 떠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과서 보세요. 아마 제가 만난 기독교 어르신들께서 이번 교과서에는 개화기에 개신교의 역할이 많이 반영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번 교과서 나온 거, 새로 국정교과서 나온 거 써먹지도 못하게 됐지만은 그 교과서를 제가 찾아봤는데 어느 한 줄도 외국인 기독교 개화가 이 땅에 민주화 산업화에 공헌했다는 내용이 한 줄도 없습니다. 근데 그 교과서에 다만 헐버트 선교사 이름이 딱 한 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여기서 보시면은 언더우드나 아펜젤라나 이런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우리 역사를 얘기할 때 그분들을 얘기해서 우리 역사를 얘기합니까?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우리 역사 하면은 박은식 선생, 신채호 선생 이런 한국 사람들만 쫙 나와 있어요. 근데 적어도 개화기의 역사는 저는 70% 이상이 서양인들에 의해서 좌우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족의 주체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서양인들의 도움이 없었을 때에는 우리는 이렇게 빨리 깨우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김소윤 감독님께서 저를 금융기관에 오래 근무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금융기관에 다니면서 기독교 역사를 다시 공부하게 되고 또 한국 역사를 한편으로 공부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헐버트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에서 개화기 역사를 중요시하는 그리고 서양인들의 한국 공헌을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지만은 분명히 많은 서양인들이 한국에서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답게 살아간 인물들이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저는 헐버트 선교사를 중심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시지만은 제일 위에 보면은 한국을 위해 진력한 은인 헐버트는 한국인으로서는 하루도 잊을 수 없는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1909년이죠. 리순 감옥으로 이송돼가지고 리순 감옥에서 일본 경찰이 너 헐버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안중근 의사가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하루도 잊을 수 없는 인물이라고. 왜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때 1909년 현실이 우리 헐버트 같은 정말 외국인이지만은 한국의 문명화,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이런 분들을 안중근 의사가 존경을 했다는 거예요. 최상의 존경을 했다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의 어느 글에도 저렇게 존경을 표한 인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헐버트란 이름이 매우 낮습니다. 기독교에서도 거의 모릅니다. 심지어 감리교에서도 헐버트 선교사가 감리교 선교사였지만은 헐버트란 이름이 뱅뱅 돌고 있습니다. 뭐 다른 분들이 그 밑에 이제 또 서울대학의 이현복 교수는 헐버트는 조선을 문명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인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서울대학의 김기석 교수는 전면적으로 고르게 발달한 인격체의 전형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오늘날 분열이 너무 심합니다. 저는 그게 그 사람들은 지식만 있고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전면적으로 고르게 발달한 인격체의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일본 통감부 문서입니다. 일본 통감부 문서를 제가 국사편찬위원회 통감부 문서를 열 뒤지다가 14일째 되는 날 일본 경찰 사카이 경사가 해놓은 거 이게 잘 안 돼서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이게 일본 통감부 문서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대사 주요 일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개화를 못한 건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사실 1800년 정조가 서가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순조가 들어서고 순조가 10살의 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헌종이 7살의 왕이 됐습니다. 철종은 18살의 왕이 됐지만 강화도에서 전혀 학문을 닦지 못한 분입니다. 고종 12살의 왕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부 수렴청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부 시족 간에 족벌 그런 족벌이 득세를 해서 1800년부터 개신교가 들어든 1884년, 5년, 1880년대까지 우리 민족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파벌 싸움만 했습니다. 한미 근대사 연표는 헐버트 선교사가 처음에 오실 적에는 1885년에 아펜젤라 언더우드가 오시고 바로 1년 후에 유경공원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 유경공원이라는 학교는 배제학당은 1885년에 이 아펜젤라 선교사가 학생 2명으로 시작했죠. 유경공원은 1886년에 학생 34명으로 시작을 한 정규 학교입니다. 거기에 바로 이완용이가 그 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유경공원에. 그래서 고종이 이 유경공원을 설립을 해야 되겠는데 선생이 없는 거예요. 왜? 근대식 교육을 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선생 3분을 수입합니다. 그런데 헐버트 선교사가 미국 유니언 신학대학에 2학년 다닐 때 이 소식을 듣고 내가 조선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 형은 안 간다고 그러는데 동생이 간다고 그래가지고 조선에 왔습니다. 이게 바로 저는 하나님께서 헐버트 선교사를 조선에 보내준 정말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실 적의 공식적인 자격은 교사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선교사가 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와서 언더우드 아펜젤라하고 같이 정동에서 같이 사셨어요. 아펜젤라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부인하고 다른 집에 사시고 헐버트 선교사는 언더우드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이 세 청년이 살면서 이 땅에 기독교를 최초로 정착시켰습니다. 헐버트 선교사는 그때 당시에는 장로교도 아니고 감리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에서 멀어집니다. 종교 연구가들도 헐버트 선교사를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리교하고 장로교의 그 사이에도 알력이 있었고 파벌이 있었고 또 미국의 그 북감리교의 본부, 북장로교의 본부에서 여러 가지 까다로운 질문을 할 때 헐버트 선교사가 다 중간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서 우리나라 개신교가 교파를 넘어서 당시에 활동할 수 있게 한 분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소연 감독님께서 신학대학에 잘 안 가르치는데 제발 우리 신학대학에서 올바른 뿌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게 조미송 수업 통상조약이 1882년입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나온 이유는 여기에 보면은 조약이 보면은 위에는 한자고 밑에는 영어입니다. 우리 한글이 하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1446년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하셨지만 한글이 하나 들어가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영어로 보면은 조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식 발음의 조센 SEN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선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얼마나 슬픈 자화상입니까 이게. 그리고 저기 보면은 조미수 통상조약 1조에 보면은 한국이 일본이나 제3국의 침략을 받을 때는 미국이 도와줘야 된다라는 조항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을 위해서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럼 헐버트 선교사는 미국의 어떤 가문에 태어났느냐? 헐버트 선교사의 아버지는 회중교회 목사입니다. 회중교회는 당시 미국에서 1800년대에는 미국에서 감리교 침례교를 어우르는 이 종교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물론 감리교도 있었지만은 이게 거의 같은 이 진보적인 그런 교회 그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총장이었습니다. 버몬트주의 미들베리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었는데 그 대학의 총장을 지내셨고 또 그때 몇몇 안 되는 신학박사였습니다. 신학박사. Doctor of Divinity. 그래서 DD라고 해서 아마 역사 공부하신 분들은 미국에 DD가 몇 명 있는가. 그때 당시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집에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헐버트 선교사는 어렸을 적에서부터 이 기독교 정신이 완전히 몸에 밴 가문입니다. 어머니는 인도에서 선교사를 한 분의 딸이었고 어머니의 증조부가 다트머스 대학이라고 미국의 그 동북부의 아이비 리그의 하나이죠. 우리나라 김용리라는 분이 거기 총장을 해서 유명해진 대학인데 그 아이비 그 리그 다트머스 대학의 창립자가 어머니의 증조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국에서도 엄청난 가문에서 출생을 하신 겁니다. 뭐 가문을 얘기해서 다른 분들하고 비교를 하는 건 안 좋지만 우리나라에 와 있는 어떤 선교사의 가문보다도 기독교 정신이 정말 투철하고 교육 정신이 투철한 가문에서 태어났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한민족과의 인연은 아까 제가 1886년에 유경공원 때문에 오셨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이게 이제 대학 졸업 때 입은 사진입니다. 제가 다트머스 대학 도서관에서 봉투가 찢기지 않은 거를 찢어서 대학 졸업 때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1886년 그러니까 1년 뒤에 오셨는데 아펜젤라 선교사보다 7월 5일날 서울에 도착해서 7월 29일날 미국 신문에 기고를 했어요. 그때 나이 23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 신문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신문 첫 번째 조선에 대한 글을 외국의 언론에 최초로 소개한 분이 이 헐버트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써있느냐? 그때 당시에 장안의 서울 인구가 20만 명이었는데 2만 명이 콜레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젊은 청년이 와서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바로 그 지금 소소문과 광희문에서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치울 수 있는 그 문이 두 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소소문에 가서 아침이면 시체를 세었답니다. 시체를 세었더니
서울에서 추산하기를 약 2만 명이 죽어갔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신문에 그걸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글 말미에 뭐라고 그랬냐? 자기가 와서 보니까 한 달도 안 됐지만은 조선 사람들이 개화, 문명화를 하기 위해서 너무 노력을 한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이 조선을 좀 도와달라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때 선교사 신분도 아닌데 물론 아펜셀라하고 언더우도 같이 20일 동안 지냈겠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세계 각국이 도와줘야 되고 특히 기독교 국가가 앞장서서 조선을 도와야 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조선과 하느님이 특별히 조선을 사랑하시라고 맺어준 인연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이 글에서 이 글을 읽고 정말 감동하였습니다. 유경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유경공원이 지금 요게 그 덕수궁 지금 배제 정동교회 여기 가자면은 왼편 미처 못 가서 지금 서울 현대 시민미술관 거기에 있고 바로 그 위에 헬버트 선교사 집이 이제 있고 아펜젤라 선교사 집도 그 위에 있었죠. 전부 거기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경공원에서 와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조선에 와서 보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지금 여기 감리교에서 선교사 해외 파견하시겠죠? 그런데 해외 파견하시면서 그분들이 그 나라 말을 좀 할 줄 아십니까? 헐버트 선교사가 그 선교사의 길이라는 글을 썼어요. 세계 선교평론에. 거기에 보면은 그 나라의 언어를 모르고서는 그 나라의 선교를 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헐버트 선교사는 오자마자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다 배웠죠. 아펜젤라 언더우드 다 배웠는데 특별히 이분은 빨리 배우고 거기서 느낀 게 한글처럼 세계 위대한 글이 없다라는 걸 주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최초로 논문을 쓰시는 거예요.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 논문을 학술적으로 체계적으로 쓴 사람이 바로 한국 사람이 아닌 미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서 3인필지 저 위에 이제 사자가 아래야가 있어가지고 이게 잘 안 나왔는데 3인필지라는 한글로 된 최초의 교과서를 쓰십니다. 헐버트 선교사가. 그때가 1889년에 완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펜젤라 선교사의 기록에 보면은 헐버트는 한국말을 너무 잘해서 우리 감리교가 틀림없이 헐버트 선교사를 감리교로 오게 해야 된다. 그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헐버트 선교사가 쓴 책이 바로 산인필지라는 책인데 산인필지가 뭐냐? 선비사자, 백성민자, 반드필자, 알지자입니다. 선비와 백성, 양반과 쌍놈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다. 이런 책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영인보를 만들어서 이렇게 책이 지금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도의 색깔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감리교 출판사에서 이걸 묶은 겁니다. 이게 노끈으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이게. 지금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 가시면 이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 2권의 이 책이 남아 있습니다. 규장각에 한 권이 남아 있고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거는 공기관에 가지고 있는 건 3권입니다. 개인 소장자들이 있다고 해요. 돈을 아주 비싸게 부릅니다. 이 책을. 그런데 이 책이 뭐냐? 이 161쪽의 책인데 여기에서 세계 5대양 6대주 그 다음에 천체 그 다음에 각 나라의 제도를 설명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미국은 대통령을 4년 만에 뽑고 주지사도 4년 만에 뽑는데 조선은 국왕이 마음대로 한다. 사람을 죽이는데도 미국은 다 체계적으로 법의 심판을 받는데 조선은 왕이 마음대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있다. 이 책을 보고 주식형 이승만이 공부를 한 겁니다. 이 책이 나온 지가 1890년에 감리교 출판사에서는 한글로 이걸 인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지도를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인쇄는 일본의 요코하마에서 나발자로 최초로 만든 겁니다. 161쪽을.
옛날에 목판으로는 대량 생산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는 한국인 이 전문가를 목판에 새겼습니다. 여기 지도가 10장이나 겁니다. 세계 지도가. 아시아, 유럽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목판을 좀 새겨서 했어요. 자기 어머니한테 쓴 편지에서 한국 사람들의 손재주가 너무 좋습니다. 어머니. 내가 이 지도가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인쇄를 가지고 와서 지도를 여기서 사러 넣어서 이 표지를 해서 정장을 감리교 출판사에서 이걸 영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학교에서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배재학당 역사박물관한테 당신 그 책만 가지고 있으면 뭐냐, 이걸 우리 문화재로 신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문화재로 정부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문화재를 하려면 서울시 문화재청을 거쳐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빠꾸를 맞았어요, 이 책이.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빠꾸를 맞은 이유가 이게 이상빛 표지에 배재학당에 가시면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인필지 머릿말에 여기 한번 보시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머릿말에 보시면은 제가 요건 꼭 한번 읽어드려야 이 아마 선생님들한테 읽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상인필지 머릿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 글자로는 모든 사람이 빨리 알고 널리 볼 수가 없고 조선 언문은 본국 글자일 뿐더러 선비와 백성과 남녀가 널리 보고 알기 쉬우니 슬프다. 조선 언문이 중국 글자에 비하여 크게 요긴하건만은 사람들이 요긴한 줄도 알지 아니하고 오히려 업수이 여기니 어찌 안타깝지 아니하리요. 이런 명문의 서문을 썼습니다. 서문 저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은 여기 계신 어르신들께서 너무 감동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책을 보고 정말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한글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한글로 된 최초의 교과서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과서이자 최초의 한글 교과서입니다. 배재학당에 졸업하신 윤석열 목사라는 분 아실 거예요. 아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배재학당에 들어갔더니 교과서라고는 요 상인필지 한 권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그냥 종이 쪽지 적어와서 가르치더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책인데 서울시에서 이걸 기각을 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다시 제 말을 받아줘가지고 지금 이게 문화재로 인정하는데 지금 문화재청에서 최종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저희 문화재청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상인필지가 우리 감리교를 통해서 더 세상에 많이 보급이 돼서 한글의 위대성을 알고 또 여기에서 개화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세요. 유럽편에 보면 이렇게 지도가 나와 있고, 그런데 이게 뭐냐? 1895년에 상인필지 한문본이 나왔습니다. 아까 그 책은 1890년 1년 동안 출판해가지고 1891년 1월에 출판이 됐어요. 왜 4년 후에 한자본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조선 관리들은 양반들은 한글로 된 글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양반이 한글로 된 글을 읽느냐? 입에 거품을 물고 자기는 한글을 모른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헐버트 선교사 글에 보면. 알면서도. 우리 한글은 세종당이 만들어서 누가 지켜왔습니까? 서민, 평민과 아내자들이 지켜왔습니다. 여기 계신 아내자분들은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연산군은 여러 가지 나쁜 일도 했지만은 한글을 없애는데 아주 으뜸에 쓴 사람이에요. 연산군 일에 한글이 아주 눈을 감췄어요. 헐버트 선교사가 최초로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 한글 전용을 주장을 하는데 이걸 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때 학부, 이제 갑오개혁이 1994년에 1995년 학부에서 이 한글을 한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출간한 책이 바로 한자본 상인필지입니다. 얼마나 역사의 아이러니입니까, 이게. 상인필지 역사의 역사적 의미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기 아니겠지만은 한글 전용을 호소하고, 그
다음에 양반 쌍놈, 남녀 평등을 학문적으로 최초로 주장한 책이에요, 이 책이 또. 그 다음에 이 책을 보면 대마도와 조선방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에 대통령이 되고 대마도를 돌려달라고 약 70회에 걸쳐서 성명을 발표합니다. 6.25 전까지. 왜 이승만 대통령이 대마도를 돌려달라고 했겠습니까? 바로 이 책으로 배제학당에서, 그때는 이 헐버트 선교사 배제학당에서 이 책으로 헐버트 선교사한테 대마는 조선 땅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분 머릿속에는 대마도는 조선 땅이에요. 그래서 대마도를 돌려달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 책을 쓰고 1891년 말에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니까 제일 안타까워하신 분들이 감리교 선교사들이었어요. 특히 아펜젤라 선교사는 헐버트 선교사를 정말 그분의 학식이나 인품을 알아보고 네가 감리교로 다시 와야 된다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1892년에 아펜젤라 선교사와 헐버트 선교사가 주고받은 편지입니다. 제가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이걸 찾아냈어요. 도서관에서. 그때 둘이 간곡한 얘기를 합니다. 네가 꼭 조선에 다시 와야 된다. 헐버트 선교사도 내가 꼭 갔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때는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선교사 자격이 안 오면. 조선에서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아펜젤라 선교사가 그러면 너 감리교 선교사로 와라 해서 1893년에 다시 조선에 오게 됩니다. 그때 공식적으로 선교사 자격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헐버트 선교사를 얘기할 적에는 교육자이자 선교사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저는 이제 합당할 수가 있겠죠. 이제 아펜젤라 두 분은 제가 보기에는 헐버트 선교사는 아펜젤라를 박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박사를 흔히 요즘에는 놀림으로 쓰기도 하지만은 그때는 박사라는 의미가 성직자 중에서 아주 학식이 높고 고매한 인격을 가진 분을 박사라고 부릅니다. 둘이 서로 박사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펜젤라 선교사가 헐버트 선교사는 5살 위에요. 그런데 이분이 서로가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셔가지고 아펜젤라 선교사는 한국말은 헐버트 선교사만큼 못 오신 것 같아요. 헐버트 선교사는 오자 얼마 안 돼서부터 이제 전부 한국말로 설교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헐버트 선교사가 하신 일이 1893년에 다시 오셔서 배제학당에 산문출판사를 담당하시면서 동대문교회, 여기 동대문교회 출신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 담임을 하셨습니다. 감리교 담임 목사를 하셨어요. 동대문교회에 제가 2007년에 미국에서 헐버트 선교사 외손녀가 와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섬기던 교회에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동대문교회 우리 강 선생이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동대문교회에서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줬어요.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외손녀한테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어요. 거기가 요즘 공사 중이고 너무 바쁘고 그래서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신경화 회장 계실 때입니다. 그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쌈인가 뭔가 나고 얘기해가지고 외부에서 받는 손님은 나중에 이제 그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감리교회에 전혀 연락을 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제가 신경화 회장이나 그 밑에 누구 계신 분으로 연락도 하고 그랬어요. 자기 할아버지가 담임 얻은 곳을 가서 예배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걸 거절을 당해서 너무 저는 그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신 분이었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정동 모습이고 이게 이제 유명한 감리교 선교사 모임 사진입니다. 1899년에 찍은 사진인데 빨간 줄 제일 뒤에 바로 아펜젤라 선교사하고 헐버트 선교사 제일 뒤에 서 있습니다. 빨간 줄. 그 다음에 밑에 가운데 이제 그 헐버트 선교사 사모님이 이제 거기 계신데 이화 학당에서 가르치시고 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간호사도 하시고 외국인들 자녀들을 이 헐버트 박 선교사 집에서 길렀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가 됐어요. 그래서 외국인 학교가 바로 지금 연희동에 있지만은 헐버트 선교사 집이 외국인 학교의 시발입니다. 저는 헐버트 선교사를 누구래야 부르면은 우리가 선교사를 얘기하면 아펜젤라 운동들을 얘기하죠. 그러나 저는 실제로는 헐버트 박사가 기독교가 조선에 정착하기 위해 조선은 기독교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문명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걸 이론적으로 설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유교가 왜 이렇고 유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이분은 딱 와서 선포를 했어요. 자기가 쭉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세계 선교평론에 이 글을 냈습니다. 헐버트 선교사는. 그래서 기독교가 이 땅에 전파가 돼야 조선이 잘 산다. 조선은 기독교 나라가 돼야 된다고 이론적으로 정립을 하고 아펜젤라, 언더우드 양 선교사를 도와서 조정자 역할을 한 분이다. 저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나중에 우리나라 문명화를 위해서 도왔고 그 다음에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가장 잘 실천한 분이다. 저는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한글을 얼마나 이분이 숭상했는가는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이게 한글에 대한 최초의 논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한글 논문을 그냥 쓴 게 아니고 만주 문자, 티베트 문자, 산스크리트 문자와 전부 비교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기 보세요. 저기 글자가 비슷비슷한 게 있어요. 그 중에서 비슷비슷한 게 티베트 문자다. 모음, 자음 있잖아요. 자음이 티베트 문자다 비슷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좀 나오면은 내가 이게 속 시원할 텐데 훈민정음 해례본이 안 나와서 내가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티베트 문자하고 비슷하다. 이렇게까지 연구를 했어요.